잼버리 사태 현안질을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됐습니다. 여당은 김 지사를 불러야 한다며 집단 불참했고 야당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라고 반발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 요구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도 50여 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 거부로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편향성을 수술해야 한다며 이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여야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잼버리 책임 규명과 고 최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파행을 빚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의 충돌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두고 여야 충돌 끝에 결국 파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 조문 기간 중 정쟁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야는 회의 파행 책임을 떠넘겼고 수해 방지 입법과 묻지마 범죄 대책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여당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행안위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부실 운영 등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불참했습니다. 여당은 잼버리 사태 규명을 위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다 야당이 거부하자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 없이 잼버리 문제를 논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잼버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전북지사만큼은 안 된다는 이유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잼버리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민주당의 책임을 밝혀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당초 합의대로 수해 관련 법안 논의를 우선 진행하고 전북지사에 대한 현안 질의는 추후에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잼버리와 관련해선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먼저 답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여당과 함께 불출석한 기관장들을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수해 관련 현안 보고와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석 거부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전북지사 출석을 고집하는 건 수해 대응과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정부 책임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잼버리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단독 소집을 강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방위 소집을 단독 강행한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진실 규명을 이유로 국방위를 소집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국방위 회의 강행은 내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이뤄진 국방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는 의사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회의를 열자고 계속 요청했지만 여당이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사생활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문제 등 검증해야 할 의혹이 산더미인데 자료 미제출로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들이 이 후보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비동의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유권 해석을 한 바 있다. 동의서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과 이 후보자를 향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 청문회법을 근거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R&D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중복기능 연구기관 통폐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경영인을 만나 증여세 20년 분납 등 기업의 요청 사항을 듣고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수해복구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습니다. 소위에선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모두 14건이 논의됐습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오는 18일 여야 수해복구 TF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안전 강화에 대한 법 제정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회의에서 현재 건축 관련법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어 각 건축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안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재정법을 발의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제 축소 등을 제안한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의총에선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맞춰야 한다는 수용론과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혁신위의 문제의식 자체를 폄하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당에 도움되는 일은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과 29일에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도 혁신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조문정국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제 저녁 국민의힘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조문을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의 부친이시죠. 이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지라시 등을 통해서 전해졌었는데 그리고 결국 어제 오전 이 노안으로 별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연대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조화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지만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줄이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기현 대표, 또 윤재욱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이 빈소가 마련된 저녁 6시부터 빈소를 지켰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강원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 의장 등 이 민주당 지도부 당 4역 역시 오후 8시쯤 빈소를 방문해서 2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저녁 8시 50분쯤에 빈소를 찾아서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 일정을 앞두고 조문 전국 흐름이네요. 네, 민주당에서 비판의 날을 좀 다소 누그러뜨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가 그동안 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 또 방통위원장의 이동건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 또 일본 오염수 방류 논란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사실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 소식에 민주당이 공세를 조금 멈추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이 권칠승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큰 슬픔을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과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1특검 4대 국정조사 촉구 대회도 수년을 했습니다. 이 1특검은 최상병의 이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이고요. 4대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 처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또 방통위원회 운영, 이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입니다. 촉구대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규탄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카드였는데요. 이 밖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가 추가 논평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친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에도 문 대통령의 모친이었던 강한옥 여사가 별세를 하자 당시 강대강으로 대치했던 여야가 잠시 정쟁을 쉬어간 적이 있는데요. 이 헌정 이래 두 번째 대통령의 부모상을 놓고 여야는 바뀌었지만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예정돼 있던 행안위는 결국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어제부터 나온 예상처럼 불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관심이 쏠렸었던 이 임시국회 첫 일정 중에 하나는 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를 따지기 위해 소집됐던 국회 행안위였습니다.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이 김관현 정북지사가 결국 출석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26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또 윤익은 경찰청장, 또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 잼버리 파행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묻지마 흉기 범죄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놓고 입장 차이가 있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김 지사가 불참을 했죠. 그리고 예상대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을 하면서 26분 만에 산회가 됐는데요.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김 지사와 관련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라고 민주당을 비판을 했고요.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여당이 국회 역할을 망각하고 윤석열 정권과 행안부 장관의 수호를 위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여야가 책임 주체를 놓고 서로 핵심 인물 지키기를 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오늘 국방위도 비슷한 흐름 속에 결국 파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행안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김관영 지사의 출석 여부였었고요. 오늘 행안위에서는 사실 이번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기도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출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불참을 했습니다. 네. 결국엔 이 여야 간의 이 잼버리 책임론을 놓고 서로 프레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여당은 전북도청이 주관기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야당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여가부와 또 행안부를 겨누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 잼버리 관련된 첫 번째 국회 질의였던 데다가 이 여야 모두 부실 운영 책임의 화살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게 반영됐다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이 여당 불참에 따른 반쪽 회의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국민의힘은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자리를 지켰고요. 여기에 보태서 이상민 장관도 아예 불참을 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오늘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됐죠. 고 최상병 사망 사건 및 이 수사 외압 의혹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회 국방위를 소집을 했는데 회의 사회를 맡았던 이 한교 위원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참을 했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이 군 관계자들도 역시 불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반쪽 질의를 통해서라도 이 각종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띄우려고 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그럴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행안위 상임위들의 파행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감사원은 본격적으로 잼버리 관련 감사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전북도청과 여가부가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원이 취재를 할 때 가장 취재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기도 네. 한데요. 그런 아. 감사원이 오늘 언론 공지를 하나 했습니다. 네. 이 파행에 빚어진 이 새만금 이 잼버리 대회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알린 건데요. 오늘부터 감사를 위해서 이 준비 단계에 착수를 하고요. 이 내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본격 감사에 착수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이 잼버리에 관여된 여가부와 전북도청, 또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감사 대상인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 이 여가부와 전북도청이 핵심 감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가부는 사실 이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 때 여가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면서 책임론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김관영 도지사가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책임론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면 여가부는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25일 이 국회 여가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가부를 향해서 여야 모두 강하게 책임 공방을 묻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사원이 이 신속한 감사를 예고를 한 만큼 이 빠른 시일 내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 감사원이 여가부나 전북도청 관계자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약 3개월간 수차례의 검수 끝에 579개의 정책 이슈가 수록된 책자 10권을 발간했으며 34건의 중점 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상임위에서 오래 묵혀둔 문제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했다며 국민들 생활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도 이번 발간과 토론회가 보다 실효적으로 국정감사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 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법에 보다 더 충실한 선거제도 입법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헌재 결정과 입법 보고서를 통해 헌재의 합헌 결정이 제도가 잘 설계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며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근본적인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성정당의 출연이 반복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위헌 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명한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생신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들에 대해 정부의 전수조사를 이끌어낼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가 공로장을 받았습니다. 2020년 보육원을 퇴소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사회적 부모는 앞으로도 아동 문제 제도 개선을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장시간 표류 중이었던 출생통보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사회적 부모의 활동이 크고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며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8월 1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과 동시에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고 밝히면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여론을 왜곡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히며 반국가 세력에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어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그 길을 가겠다는 이 내용을 전부 관통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고 또 그 위험이 심각하다는 점을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상기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시대에 걸맞지 않은 경축사였다면서 혹평을 내놓으면서 극우 유튜브 채널에 심취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광복절이 아니라 굴복절인가 싶을 정도였고요. 현실 인식 자체가 너무 극우 유튜버만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 정치, 국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 현재와 맞지 않는다. 거의 1970년대, 80년대에 나왔던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권 일각에서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란 단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이런 한 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당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인데요.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런 한 푼도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소환에 맞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에선 이 대표의 소환 조사에 개입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무총장께서도 비공개 측에서 말씀해 주셔서 혼자 가신다고? 이런 가운데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정치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야당을 말하자면 정치적 경쟁자를 출발선에서 아예 밀어내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수백 명의 수사 보소 인력까지 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행정 권력, 검찰 권력을 동원하고서도 지금 2년 가까이 이러고 있는 검찰이 설명해야 되죠.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TV만 틀면 매일같이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재판 소식에 국민들은 원치도 않는 부정부패 대하 드라마를 강제로 시청당하는 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 전개되는 스토리도 대하 소설 마냥 다양하기만 합니다. 과거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선택적 기억 상실을 시키거나 서면 가름이라고 하는 좀스러운 모습은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8월 말이나 9월 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만약 검찰이 9월 중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회기를 중단하는 게 불가능해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불가피해질 거란 분석입니다. 표결로 갈 경우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당일 내홍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 푼도 사익으로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무고함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조사 이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에 자유가 27번, 공산이 8번 나왔고 또 일제강점기라는 말 대신에 군사협력 파트너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요.
그리고 또 나왔던 이제 용어가 반국가 세력, 건설 카르텔, 교권 존중 등이 언급이 됐고 상당히 좀 격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게 이제 좀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논평 들어볼까요? 네, 신 의원님. 우선 독립운동을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표현보다는 오히려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건국운동이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곧 건국운동이었다는 이 부분이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역사 해석법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못 들어봤는데 네. 따지고 보면 이분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까지 누구나 노골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이런 해석도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나가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대한민국은 북한은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했는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고 이런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의 행태는 뭐냐?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을 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공산주의 전체 쏙지 말자는 게 전체적인 앞부분의 이야기인데 그럼 질문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러면은 건국운동이 독립운동이 자유민주주의 건국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이른바 좌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질문이 사학계에서 나올 만하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 국내 정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라고 야당이나 진보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저는 할 만한 부분은 생겼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독특한 역사관이기도 하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현대사를 이렇게 본다는 시각을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고 뭐랄까 직설적이다 그럴까 정직하게 드러냈다 그럴까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독특하다는 느낌 받았죠.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인가요? 그 공산 언급을 이제 해서 여러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도 이번에 공산을 8번이나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번 정권의 같은 좀 그 어떤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3.1절 기념사랄지 6.25 때 기념사랄지 뭐 다 보면은 일맥이 통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광복절이면은 저는 6.25 기념사를 좀 착각해서 더 위에 6.25 기념사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광복절 그러니까 해방 전후의 그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어떤 한쪽의 역사 사실은 깡그리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지금 현재 2020년대 현재에다가 투영을 시켜가지고 무슨 정책을 펴려고 그러나 하는 두려움이 좀 생깁니다.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대해서 잘못한 건 뭐 그건 또 논란으로서 그냥 괜찮지만 이걸 그대로 2020년대에다가 투영을 하면은 엉뚱한 정책 내지는 시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한테 누군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정책으로 표현하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좀 검증을 하고 이 주변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탄을 날려주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는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뭐 현대사를 다시 우리가 강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검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변에서 이제 조언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는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많이 담긴 경축사였다라고 그렇죠. 이제 받아보시는 최근에 거예요. 나왔던 그 용산에서 나왔던 기념사하고 통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본의 광복절 기념사 경축사를 하게 되면 흔히들 뭐 일본에 대해서 꾸짖는 것, 과거사를 반성하라,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엄두도 내지 마라 이렇게 왔었는데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다 지난번으로 다 없애버렸어요. 저는 느낌적으로 보면 1900년대생, 60년대생 대통령의 특징이기도 하다. 세대 차이가 좀 있다는 부분도 좀 좋게. 그러니까 계속 옛날처럼 옛날 대통령들처럼 이야기한다고 일본이 움직이지 않을 게 이미 증명돼 있고 바뀌지 않을 건데 이 우리 쪽에서만 계속 요구해가지고 문제를 삼을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과거 정권이 다 한일 관계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파탄 났는데 이렇게 보다 안보 쪽으로 안보와 경제 라인으로 가면 손잡고 가잖아. 아마 그 생각이 굉장히 앞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우리 유엔사가 제공하는 일본의 7군데의 후방기지 역할이 받고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고의 억제 요인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모든 것을 볼 때 일본과는 과거사는 어떻게 보면 과거로 묻고 그냥 미래로 가자 이렇게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투영된다. 여기에 대한 찬반과는 별도로 대통령의 인식은 뚜렷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담긴 경축사였던 것 같다. 이 두 분의 이제 인식이 같이 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붙인 이제 별세를 계기로 여야 공방도 잠시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부터 국회는 이제 파행의 연속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던 행안위 전체 회의가 26분 만에 파행이 됐는데 그 원인이 이제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두고 여야가 이제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이제 전라북도에 이번에 그 파행에 그 잼버리 파행에 초점을 맞췄고 야당은 중앙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상황인데요.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 어디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은요 중앙정부 일입니다. 갑자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중간에 뭐 사안이 막 터지니까 나와서 지금부터는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요. 이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가부가 이 일을 맡아서 했어요. 네. 근데 왜 이 일을 여가부가 맡아서 해야 됐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이제 한번 토론을 해볼 만한 일이긴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여가부가 이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간부를 지낸 분이 사무총장을 지내고 조직위를 꾸려왔어요. 그러다 이제 한 1년 전부터 다른 장관들이 들어와서 이제 조직위가 5인 체제로 가고 집행위원장을 전북 도지사로 했고요. 예산을 쓴 거 봐도 1,100억이 좀 넘는 돈인데 네. 예산의 70~80%가 중앙정부가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전북도가 책임이 있죠. 그런데 전북도 책임을 묻기 전에 중앙정부의 책임을 먼저 묻고 그런데 한 30% 정도 전북도는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그 한 20 내지 30%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 전북에서 열렸으니까 전북도 당신들은 뭐 했냐라고 하는 건 질문의 우선순위가 일단 바뀌었습니다. 네. 그거부터 시각교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왜 여가부가 이 일을 맡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하는 거니까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여가부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된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그렇게 슬기로운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고 그 사이에 모든 업무가 그 조직위원회 위주로 굴러갔고 그 조직위원회가 현장에 요구하는 전혀 동떨어진 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 오면서 전북도나 부안군청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군림하는 자세를 보였고 문제가 생기면 들으려 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거 한 뭐 열흘 정도 그냥 소나기 피하듯이 하면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다라는 안일한 자세가 이 조직위원회에 있었고 조직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간 거죠. 이건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깨끗이 인정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자.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 책임이잖아. 서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국회가 받아서 이렇게 행안이나 파행시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여야가 모여서 이건 좀 국제 망신을 당한 거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가 이유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국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단계가 되면 김 지사도 와야죠. 근데 초반부터 초반도 아니죠. 시작부터 김관영 나와라. 김관영 못 나오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 이렇게 여야가 싸워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책임 소재를 이제 좀 전북으로 좀 넘기려는 그런 출석의 의도가 보인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중앙정부 책임론을 말씀하셨고요. 김관영 지사야 뭘 잘 2020년도 6월달에 지사된 분이잖아요. 앞에 송하진 지사가 2번을 했죠. 연임하고 그다음에 김관영 지사가 됐으니까 아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잼버리는 잘 되고 있겠거니 관내에 부안군에서 일어나니까 이렇게 판단해서 가능은 높다. 다만 이것은 지금은 대립 전선이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핵심이에요. 자,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가 돈과 사람을 갖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뭐냐? 책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중앙정부의 조직도를 놓고 장관이 3명이나 들어갔으니까 중앙정부 일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조직도에는 장관이 3명 들어가요. 5명 중에. 하지만 이분들은 올해 2월달, 3월달에 2 장관은 들어온 거예요. 저런 이유도 조직원에서 볼 때는 용산에서 일 생기니까 안행부 장관이, 행정안부 장관이 있어야 안전 문제를 담보하고 문체부 장관이 들어와야 K컬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고쳐서 장관 2분을 모신 거예요. 끌어들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다면 남는 거는 조직위원회와 실제 공무원들 많이 보내고 파견한 전북도의 문제를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느냐? 옛날 2017년부터 그냥 2020년이던가요? 여가부의 당시 기획조정을 하던 분이 국장 실장급이 가서 지금까지 그분이 조모 씨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은 이정옥 장관에서 또 정모 장관으로 김현숙 장관으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바뀌었지만 실제 일은 사무총장 그분이 실제 파견된 직원들을 데리고 120명 가까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어디 발생했냐? 현장에서 발생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국정 감사든 뭐든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돼. 이거는 감사원이 이런 걸 잘하는 조직이라고요. 그래서 뭐 야당에서 너무 감사원이 또 정식 감사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불신을 하기 전에 일단 감사원 감사를 보고 좀 그다음에 국회에서 좀 따지는 게 나을 거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상임위는 열렸다면 그냥 뭐 파행이 되는 그런. 오늘 이제 파행은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다면 여당, 야당이 끊임없이 야당은 김관영을 물고 늘어지면 안 되지. 김관영이 무슨 잘못인데라고 처음부터 김관영 지사가 나오는 순간 언론에서 확 전라북도 책임론을 몰고 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는 못 나오게 하는 거고 또한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지금 충북지사 지난번에 궁평 지하도 참사 이런 걸로 하고 그것만 완전히 자기들만 부각되는 게 싫고 해서 여야가 맞서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다루려고 했던 국방위의 전체 회의도 이제 파행을 맞았는데요. 야당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디 주장이 더 맞다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저는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에 굉장히 저는 징조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정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국민들은 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병대 대령이 수사단장이 정복을 입고 기자회견할 행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장관한테 보고했고 장관이 제가 해서 경찰에 넘겼는데 이첩을 했는데 그게 다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수가 되는 그래서 본인은 피해자가 된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을 믿는다면. 네. 그렇다면 도대체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이외에 어떤 점이 어떤 세력이 어떤 힘이 개입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는 점에서 저희들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다만 지금 군사법원법이 바뀌어서 군대 내에서 살인 사건이 나더라도 사망 사건이 나더라도 이것은 군 검찰, 군 경찰, 헌병대가 조사, 옛날에 헌병대 조사하는 게 아니라 민간 경찰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헌병대 수사단도 사실은 수사가 아니에요. 기초조사를 해서 그대로 넘겨줘야 맞는데 네. 이분은 박 대령은 보니까 8명을 특정해서 혐의를 하고 뭐 다 이렇게 8명을 피의자를 적시해서 넘겨준 이 대목은 약간 제가 봐도 오버한 월권한 행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박 대령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이 박 대령이 지나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 대령은 초동 수사를 초벌 수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그대로 경찰에 넘겨줘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의무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많이 제도가 개선이 된 거예요. 제도 개선되기 전에 옛날 제도였다면은 이렇게 무마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군대 내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최근에 이게 제도가 바뀌었고요. 이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은 해병대 수사단은 여기까지 하고 손을 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옛날식으로 원위치 수사기록 경찰에 넘어간 걸 받아와가지고 그걸 다시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국방부에 있고 국방부 윗선에 있는 겁니다. 그 윗선이 누군지가 지금 어렴풋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것이 용산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 박 단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정복을 입고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했고 KBS 뉴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지금 불법이라고 그래서 그걸 항명으로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KBS 뉴스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불법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합법하게 KBS 뉴스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현 제도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실체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윤석열 대통령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을 파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공정한 것이다. 이게 정의로운 것이다. 이게 사법적으로 맞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나라를 그때 뒤흔드는 거거든요. 그 주인공이 윤 대통령이었고 윤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어필이 돼가지고 지금의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적당히 무마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들을 척결해야죠. 그게 윤 대통령다운 모습이고 윤 대통령의 본령이죠. 만약에 이걸 그렇지 않고 적당히 지금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윤 대통령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이미 이 박 단장, 박 대령은 목숨을 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대목을 엄숙하게 대통령실이 됐건 대통령 본인이건 여권이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윤 대통령 플러스 여권의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모레 18일에 열리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틀 앞두고 최근에 이른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문건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우 성향 기자의 이제 소송을 지원했다는 내용부터 VIP 격려 대상의 언론인 그리고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한 여론전 뭐 이런 이제 문건들 비교적 이제 폭발력이 센 문건들인데요. 이게 이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후보자는 현재 본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 실무진이 직접 했고 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이 보니까 문건 자체가 작성된 시점이 2009년이라는 사실을 14년 전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14년 전에는 뭐라 그럴까 이 시절에는 언론사에도 당시 안기부, 국정원, 아이오 정보관들이 출입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도 만나고 보도본부장도 만나고 보도국장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신들의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시대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지금 본인이 뭐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고자로는 이동관 대변인이라고 되어 있다는데 아마 본인은 그냥 보고자만 이름만 되어 있는데 내가 보고한 기억이 없다라고 그냥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됐건 이게 뭐 야당에서는 충고할 수 있는 거죠. 당신 아직까지도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언론 대할 거냐 방통위원장 되면 충고할 수는 있겠다. 뭐 저는 당연히 거기서 답을 또 이동관 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 완벽하게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냐? 이 영역은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언론과 정치의 관계라는 게 미묘해요. 다시 말하면 관리를 해요. 우호적인 칼럼니스트 관리,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관리. 우리 편입니다라고 하면 어제 칼럼 잘 봤어요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느 나라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걸 문서화돼 가지고 보고자가 적시되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좀 이런 비공개에서 엄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공개된 게 좀 더 큰 문제가 됐다고 저는 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동관 씨 답변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야당에서는 충분히 저는 뭐 이동관 씨를 청문회 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소재는 충분하다고 봐요. 네,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시고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MB 여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건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도 됐고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됐고 그런데 그게 문건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이에요. 근데 국정원이 스스로 생산한 것도 있지만은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의 요청에 의해서 생산한 것이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자체 모니터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동관 수석이 일관되게 한 얘기는 딱 이겁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서 존재도 몰랐고 보고서를 보고받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2017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할 때 나는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난리 속에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통에 나는 부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문건은 이동관 이름으로 나온 문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2009년도 일이라 기억에 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 머리에 우리가 기억에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또 똑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고 뻔뻔하기까지 한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내일 모레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똑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이건 이 고위공직자를 하겠다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금요일만 넘어가면 나는 된다라는 지금 자세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벌써 자격 자체가 애시당초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이런 인물을 중요 직책에 등용해서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자막에 D-2 전운 고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어쨌든 뭐 그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레 18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이슈는 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요. 검찰은 쌍방울 관련한 그런 대북 송금으로 한 번 더 부른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심이 영장 청구 시점인데 만약 이제 9월이 되면 정기 국회 중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제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의 승부수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영장 청구에 대한 이재명 대표는 현재 어떤 생각 갖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소환 조사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화영 재판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화영 재판은 지금 한 달 동안 파행과 소란과 뭐 온갖 난리가 다 벌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을 병합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쌍방울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이 분리 조사가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장하고 체포동의안이 병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9월 정기국회가 되면은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잠깐 스톱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체포동의안이 정기국회 중에 넘어오게 되면은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딱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겁니까? 가결을 진정으로 호소하는 거죠. 가결시켜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제발 좀 가결시켜 주세요. 제가 이미 지난번에 대표 연설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체면을 세워주세요 하고 하는 방법이 그게 원안이겠죠. 그렇지 않고 본인은 앞에서 가결시켜 주세요 하고 친명 의원들이 야 그거 부결시켜야 돼라고 하는 일종의 더블 플레이죠. 이런 방법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판사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소 단계가 9월 내지는 추석 전후에서 분명히 올 텐데 이때는 이걸 검찰이 분리 기소하느냐 병합 기소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리 통합, 분리 내지는 통합 뭐 이렇게 해서 9월 추석 전후까지 굉장히 어려운 사법 시리즈가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마 가결을 이야기할 것 같다. 가결을 다시 말해서 저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여야 의원 여러분 찬성해 주십시오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저렇게 안 하더라도 저렇게 표결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에 기억 안 하세요? 1차 때 139대 138 체포 동의안 찬성, 체포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았어요. 물론 전체 10표가 더 모자라서 149가 안 돼서 부결됐지만 그때도 한 표, 그러면 지금은 혐의가 더 중한 게 나올 테고 그럼 피로감도 더해지고 하면 민주당 내에서 더 많은 흔히 할 만한 이탈표가 나올 거다라고 본다면 괜히 앞면 상해가면서 면 상해가면서 표결을 자기가 뭐 피하는 모습을 보기 싫을 거다. 그럼 가결해 주십시오. 나간다. 나가서 어떻게 뭘 기대하느냐. 결국은 야당 제1야당의 대표, 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리가 없다는 걸로 자기는 뭐 이렇게 불구속되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한동훈은 이미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번부터 사법방해 이야기를 하는 게 자 도주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 부분을 노린 그런 장기 포석일 가능성도 있어요. 검찰에서는 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의원이 증거인멸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보십시오라고 또한 판사 앞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서 이제 9월 그 추석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개가 흐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제 흐름이 이어갈지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